북한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완전 파괴했다며 폭파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또 우리 정부의 특사 파견 제안 사실을 먼저 알리며 특사 파견 노름은 더 이상 안 통한다고 험한 말을 쏟아냈습니다. 청와대는 북한을 향해 전례 없는 몰상식한 행위라며 감내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김현철 통일부 장관은 사의를 밝혔습니다. 정부가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일명 갭투자를 막고 재건축발 집값 상승을 누르기 위한 대책이 촉망나겠는데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집중 분석합니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다시 40명대로 올라섭니다. 계절에서도 집단 감염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방역당국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저 차는 무슨 차일까? 가솔린, 디젤. 그럼 저 차는? 오, 물냄새밖에 안 나네. 현대 수소전기차. 네, 북한이 개성에 있는 남북 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하는 영상과 사진을 오늘 공개했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2년 전 판문점 회담을 통해 만들어졌던 남북 화해의 상징이던 4층짜리 건물은 순식간에 연기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북한 주민도 볼 수 있는 신문과 TV를 통해서 오늘 영상을 공개한 건 남북 관계가 이제 파탄 났고 완전히 단절됐다는 걸 대내외에 보여주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첫 소식 고정현 기자입니다. 거대한 굉음과 함께 시커먼 연기가 퍼지고 건물 파편이 사방으로 튀어오릅니다. 4층짜리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폭파 당시 충격이 얼마나 큰지 카메라 화면도 심하게 흔들립니다. 북한이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지 하루 만에 북한 주민도 보는 조선중앙TV를 통해 폭파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북남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여 완전 파괴시키는 단호한 조치를 실행했습니다. 33초 분량 영상엔 온전한 모습의 연락사무소와 함께 3가지 각도로 찍은 폭파 영상이 담겼습니다. 폭파 당시 압력을 이기지 못해 근처 15층짜리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건물에 유리 외벽도 절반 이상 뜯겨나갔습니다. 영상을 본 발파 전문가는 북한이 작정하고 군용 폭발물을 이용해 건물을 폭파시켰다고 강조합니다. 4층짜리 그 정도 부시는데 한 20에서 25km 정도? 최소 500km 이상은 하지 않았을까요? 주변 건물하고는 상관없이 이것만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서 폭약을 설치하고 이제 한 거. 앞서 북한은 오늘 오전 노동신문 등을 통해 폭파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폭파 하루도 안 돼 사진과 영상을 잇따라 공개한 겁니다. 남북 협력의 상징인 연락사무소 폭파 장면을 재빨리 공개해 남북 관계의 완전한 단절 의지를 대내외에 알린 거라는 분석입니다. 또 충격적인 장면을 시각적으로 보여줘 남측을 더 강하게 흔들겠다는 의도도 읽힙니다. SBS 고정현입니다. 북한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위협과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김여정 부부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거친 표현을 써가며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이틀 전에 북한에 특사를 보내겠다고 제안했는데 김여정이 그걸 거절했다는 내용도 공개했습니다. 이어서 정유식 기자입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특사를 보내고자 한다는 통지문을 우리 정부가 이틀 전인 6.15 당일에 보내왔다고 오늘 전했습니다. 특사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이며 방문 시기는 가장 이른 날짜로 하되 북한이 희망하는 날짜를 존중하겠다는 구체적인 제안 내용도 공개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특사 제안을 서푼짜리 광대극이라고 깎아내렸고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나서 거절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여정 당주환연의 제1부부장은 뻔한 술수가 엿보이는 이 불순한 제의를 철저히 불허한다는 입장을 알렸습니다. 결국 북한은 우리 정부가 특사를 제안한 바로 다음 날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겁니다. 김여정 부부장은 오늘 발표한 담화문에선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스스로 말폭탄이라 규정할 만큼 거친 언사도 쏟아냈습니다. 명색은 대통령의 연설이지만 자기 변명과 책임 회피, 뿌리 깊은 사대주의로 점철된 남조선 당국자의 연설을 듣자니 저도 모르게 속이 메슥메슥해지는 것을. 문 대통령을 남조선 당국자라고 부르며 문 대통령의 대북 메시지들을 멋쟁이 신용, 미련한 주문, 철면피 같은 표현을 동원해 거칠게 공격한 겁니다.
특히 대북 제재 틀 안에서를 문 대통령이 절대적으로 전제한다며 남북 합의가 진전을 못 본 건 친미 사대주의 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남조선 당국자가 외세 바지가랭이를 넣을 수 없다고 구접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김 부부장은 남북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도 못하고 문 대통령이 주저앉았다며 현 사태의 책임을 문 대통령에게 돌렸습니다. SBS 정윤식입니다. 자,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데 이어서 공개하지 않는 게 상식인 특사 제안 사실까지 밝히면서 우리 대통령을 거친 막말로 비난하자 정부도 강하게 대응했습니다. 청와대와 국방부, 통일부 모두 강한 어조로 비판 메시지를 쏟아냈습니다. 그 내용은 전병남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강경한 입장 먼저 청와대에서 나왔습니다. 김여정 제1부부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6.15 남북 공동선언 20주년 기념사를 원색적으로 비난한 데 대해 무례한 어조의 폄훼, 몰상식한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북측의 이러한 사리 분별 못하는 언행을 우리로서는 더 이상 감내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특히 북측은 앞으로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기 바랍니다. 남북 정상이 쌓아온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규탄했습니다. 남측의 특사 제안 사실을 공개한 것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전례 없는 비상식적인 행위이며 대북 특사 파견 제안의 취지를 의도적으로 왜곡한 처사로서 강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청와대 발표에 이어 국방부는 북한의 군사 행동 움직임에 대해 경고 메시지를 냈습니다. 실제 행동에 옮겨질 경우 북측은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북한의 군사 행동 조치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남북이 기울여온 노력과 성과를 일거에 무산시키는 조치라고 군은 비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점심엔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와 전직 통일부 장관 등과 만나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문 대통령이 현 상황이 안타깝다, 국민들이 큰 충격을 받았을 거라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가 실망스럽지만 필요하다면 원점에서 다시 남북 관계를 정상화할 방법을 찾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 참석자는 말했습니다. 다만 막말을 해대며 공언한 걸 밀어붙이는 북한에 맞서 정부가 강경 대응 기조로 전환한 만큼 당장은 강대강의 대치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SBS 전병남입니다. 이렇게 남북 관계가 어떻게 흘러갈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오늘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김 장관은 남북 관계가 나빠진 데 대해 책임을 지겠다면서 자신의 사퇴로 분위기 쇄신의 계기를 마련하고 싶다고도 했습니다. 이 소식과 함께 오늘 나온 통일부 발표까지 김혜영 기자가 묶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김현철 통일부 장관의 사의 표명은 전격적이었습니다. 오후 3시쯤 정부청사 기자실을 갑작스럽게 찾은 김 장관은 남북관계 악화에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고 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전에 청와대에 사의를 이미 전했다며 자신의 사퇴가 분위기 쇄신의 계기가 되길 희망했습니다. 분위기를 쇄신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도 저에게 주어진 책무가 아닐까. 재임 1년 2개월 동안 남북회담 한 번 못 해보고 장관이 물러나는 상황. 통일부 발언도 수위가 올라갔습니다. 북한이 정부 자산, 즉 국민 세금 248억 원이 들어간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데 이어 민간 자본이 투자된 개성공단, 금강산 지역의 군 재배치까지 예고하자 명백한 재산권 침해이며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다. 북측은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향후 적절한 방법으로 북측의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고 했는데 다만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선 언급을 삼갔습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들은 오늘 회견을 열고 정부엔 북한과의 합의 이행을, 북한엔 사태를 악화시키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SBS 김혜영입니다. 연락사무소 건물이 폭파되기 이틀 전, 그러니까 지난 일요일부터 개성에서는 뭔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건물을 폭파하기 위한 어떤 사전 준비 작업이 이루어진 걸로 보이는데
그걸 확인한 정부가 특사 보내는 걸 비롯해서 여러 노력을 기울였지만 끝내 북한을 막지 못했습니다. 김지성 기자가 지난 일요일부터 어제까지 있었던 일들을 정리해봤습니다. 국방부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건물에서 지난 14일 일요일부터 불꽃이 관측됐다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김여정 제1부부장이 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질 거라고 위협한 바로 다음 날입니다. 이 불꽃은 건물을 폭파하기 쉽게 미리 구조물을 절단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틀 전부터 그 지역에서 조그만 불꽃들이 관측이 됐다. 폭파된 이후에 분석을 해보니 폭발을 준비하는 그런 걸로 판단이 된다. 이튿날인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6.15 남북 정상회담 20주년 메시지를 발표한 날이자 북한도 소통을 단절하고 긴장을 조성하며 과거의 대결 시대로 되돌리려 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가 특사 파견을 제안했다고 북한이 밝힌 날입니다. 대통령의 6.15 메시지는 애초 내용을 수정해 당일 녹화한 것인데 남북 연락사무소 상황을 반영한 것일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 대통령의 그 지난 그 말씀 같은 경우도 그렇게 좀 좋은 방향으로 하는 거의 마지막 오퍼가 아니었을까. 공개적으로는 6.15 메시지를 통해 비공개적으로는 특사 파견을 통해 연락사무소 폭파를 포함한 북한의 적대 행위를 막으려 했지만 특사 파견은 결국 무산됐습니다. 15일 남조선 당국이 특사 파견을 간청하는 소품짜리 광대국을 연출했습니다. 다음 날인 16일 북한은 연락사무소를 폭파했습니다. SBS 김지성입니다. 네,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북한이 오늘도 거친 말을 쏟아냈고 거기에 청와대와 우리 정부가 강경하게 대응했다는 내용 지금까지 정리해드렸습니다. 그럼 청와대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그 배경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경윤 기자, 청와대가 오늘 몰상식하다, 예의가 없다 이런 말까지 쓰면서 어제보다 더 강하게 북한을 비판했는데 그 이유는 뭔가요? 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오늘 김여정 담화에 대해 무례한 어조, 사리분별 못하는 언행이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앞으로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길 바란다고 덧붙였는데요. 이런 입장들은 오늘 오전 정의용 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NSC 긴급 화상회의 결과로 나온 겁니다. 북한, 특히 김여정 부부장에게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진 셈입니다. 어제 북한이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한 데 이어서 특히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 역스럽다는 표현까지 쓰면서 김여정이 독설을 퍼붓자 청와대는 선을 넘었다, 더 참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우리 정부의 대북 특사 파견 제안까지 북한이 일방적으로 공개한 것도 대북 강경론에 힘이 실린 주요한 배경으로 분석됩니다. 이른바 대북 인내론으론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청와대 내부적으로 커진 겁니다. 자, 이 문제를 당장 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만 그래도 계속 해결책을 고민해야 할 텐데 청와대 안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나요? 네, 대북 특사 제안까지 공개적으로 거절당한 상황에서 당분간 북한의 물밑 대화라도 제안하기는 더 어려워졌고요. 북한이 개성공단과 금강산지구 또 비무장지대 감시초소 GP에 군부대 전진 배치까지 예고한 마당이라 이런 움직임이 군사 도발로까지 이어질지 따져보면서 우리의 대응 태세를 다지는 게 현실적으로 우선돼야 할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 대북 전문가들과의 오찬에서 추가적인 상황 악화를 막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주무부처인 통일부 장관이 오늘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그럼 안보 라인에도 변화가 생기는 겁니까? 네, 그동안 청와대 안팎에서 남북 관계가 악화한 데 대해 외교안보 라인에 대한 책임론이 심심치 않게 나왔던 건 사실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현철 장관 사이의 배경과 관련해 구체적인 배경을 말할 수 없다고 답했고 또 청와대 안보실 인사에 대해서도 언급을 자제했습니다. 당장은 통일부 장관 후속 인사를 통해 남북 관계를 정상화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관심은 김 장관 본인이 말한 대로 분위기 전환, 그러니까 주무장관의 사임이 남북 관계의 변수나 계기가 될 수 있을지에 모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SBS 정경윤입니다. 이와 함께 북한은 오늘 군사 행동 계획도 구체적으로 공개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금강산과 개성공단에 군대를 다시 보내고 또 비무장지대에서 철수했던 병력을 다시 배치하고 군사훈련도 재개하겠다고 했습니다. 남북 사이에 완충지대를 만들어서 우발적 충돌을 막자고 했던 2년 전
남북 군사 합의를 사실상 파기하겠다는 겁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북한군 총참모부가 검토 중인 군사행동 계획에 대한 명백한 입장이라며 공개한 건 크게 4가지입니다. 먼저 우려했던 대로 금강산과 개성공단에 연대급 부대와 필요한 화력 부대를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이어 남북 군사 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 뒤피해서 철수했던 병력을 다시 배치하고 서해상을 비롯해 모든 전선에 배치된 포병부대 활동을 늘리는 등 접경지 부근에서 정상적인 군사훈련을 재개하겠다는 겁니다. 또 대남전단을 살포할 수 있도록 유리한 지역을 개방하고 군사적으로 보장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9.19 군사합의에 따라 현재 동서해안의 폭 80km 해역, 또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폭 10km 완충지대가 지정돼 있는데 이를 무력화해 합의 이전으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당장 남북이 함께 철거했던 GP에 병력과 화력이 재배치되면 우리도 대응할 수밖에 없는데 경우에 따라 국지전으로 비화할 수 있습니다. 이 전단에 대해서 사격을 가하겠다고 하면서 원점을 때리겠다고 해서 거기에 포가 날라온다고 했을 때 만약에 민간인 피해 같은 것이 나면 어떡하겠습니까? 여기에 북한이 서해상 북방계선 주변에서 해상 훈련을 재개하고 해안포를 열어놓는 등 긴장감을 끌어올리면 우발적 충돌 가능성도 커집니다. 고속정이라든가 고속 선박을 이용해서 위협 교동을 할 겁니다. 처음 탈환 작전이라든가 이런 것들. 북한이 신형무기 실험까지 감행할 경우 한반도는 걷잡을 수 없는 군사적 긴장 상태로 돌입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이런 구체적인 군사행동 계획을 북한이 밝힌 게 오늘 아침인데 저희 취재 결과 개성공단에는 북한군이 이미 들어가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 내용을 취재한 김태훈 국방전문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김태훈 기자, 북한군이 언제 개성공단에 들어간 거고 그 숫자는 얼마나 되는 겁니까? 네, 어제와 오늘 개성공단에 북한군 병력이 들어가 있는 걸 한미 군 당국이 포착하고 그 경위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병력 규모는 50명은 넘고 100명은 안 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할 수준은 아니라고 말해서 개성공단에 들어간 북한군의 임무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개성공단에 없었던 북한군이 새로 나타난 거라서 연대급 부대, 화력 9분대를 투입하겠다는 총참모부 발표와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군은 보고 있습니다. 군의 한 관계자는 무언의 시위일 수도 있고 본격적인 부대 전개를 위해 사전 준비 중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희 개성공단은 군사분계선과 가깝고 또 서울에서도 그리 멀지 않아서 만약에 북한군의 연대급 부대가 주둔한다면 우리로서도 대비책이 있어야 할 텐데요. 네, 북한군이 개성공단에 화력 9분대, 즉 포병부대를 보낸다고 했으니까 실행한다면 북한의 주력 방사포, 자주포 부대가 주둔하게 됩니다. 서울과 50km 떨어진 곳에 화력이 집결하는 거라서 그 자체로 큰 위협이 됩니다. 또 개성은 북한의 최단 남침 통로로 알려진 이른바 개성 문산 축선의 시발점이어서 그곳에 연대급 정예부대를 주둔시키면 우리 군도 대비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SBS 김태훈입니다. 아울러 북한은 서해 전선을 비롯한 전방 포병 부대의 병력을 늘리고 접경 지역에서 군사훈련도 다시 하겠다고 했습니다. 북한의 해안포가 보이는 연평도에 저희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김학휘 기자, 어제는 날이 흐려서 북측 해안포 포문이 열려 있는지 잘 보이지 않았었는데 오늘은 확인된 게 있습니까? 네, 저는 지금 연평도 북단에 나와 있습니다. 바다를 보면 우선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이 보입니다. 저 바다가 북방 한계선 NLL 선상입니다. 오늘 낮에 망원 렌즈로 북한 지역을 촬영했습니다. 우선 북한군 해안포가 있는 장제도입니다. 화면에 동그라미로 표시한 부분, 검은색 네모 형태 시설물이 해안포 문입니다. 포문이 닫혀 있는 모습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오전, 오후 수시로 확인했는데 북한 해안포문은 계속 닫혀 있습니다. 우리 해군 고속정도 새벽부터 북한의 동향을 살피며 분주하게 움직였고 북한 경비정도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아직 북한 해안포 쪽에서는 움직임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북한이 계속 저렇게 나오면 그곳 연평도 주민들로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주민들 이야기 들어보니 분위기 어떻던가요?
우리 어선들 오늘도 정상적으로 조업했고 연평도 주민 대부분 평소와 같은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안감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10년 전처럼 연평도 포격이 다시 또 문제 발생되면 대책이 없잖아요. 바다에 있던 사람이. 근데 그런 것들이 더 불안한 거예요. 북한이 서해상 전선에 배치된 포병부대를 증강하고 각종 군사훈련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해병대 연평부대도 24시간 북한 감시하며 경계태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연평도에서 SBS 김학규입니다. 북한은 오늘 비난 담화를 쏟아내면서 서울 불바다라는 표현도 다시 썼습니다. 북한이 핵실험하고 미사일 쏘면서 위기감을 높였던 2017년을 마지막으로 그 이후에는 쓰지 않던 말입니다. 그러면서 남북관계가 무너져도 자신들에게는 아무런 손해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거칠게 계속 위협하는 북한의 속내와 또 셈법이 뭔지 권지윤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우리 국정원격인 북한 통일전선부 장금철 부장은 혐오스럽다, 입지를 해댄다 같은 거친 표현의 담화로 청와대를 직접 공격했습니다. 특히 남북관계 파탄으로 자신들은 손해볼 게 없다며 관계 개선 의지가 없다는 점을 다시금 분명히 했습니다. 득실 관계를 따져보아도 우리에게는 아무런 실도 없다. 집권기간 지속 쌓기 몰두해온 남조선 당국자에게나 리해 관계가 있는 문제이지. 남한 정부 부담이 훨씬 크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파탄 책임론에 개의치 않겠다고도 했습니다. 또 조선중앙통신 논평엔 잊혀져 가던 서울 불바다설이 다시 떠오를 수 있다. 더 끔찍한 위협에 뒷감당 준비하라는 군사적 위협이 담겼습니다. 서울 불바다 표현은 핵과 미사일 위기가 한창이던 3년 전을 끝으로 쓰지 않던 말입니다. 북한의 이런 거친 위협은 북미 관계에서 한국의 역할이 작동하지 못했다는 누적된 불만 표출인 동시에 북한 내부 결속 의도로도 분석됩니다. 긴장 수위를 끌어올려서 대남 비난을 하나의 레버리지로 해서 정면 돌파의 동력으로 삼겠다, 이런 의도가 좀 담긴 것으로 보여집니다. 올해 마무리되는 북한의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이 성과 없이 끝날 위기에 처하자 외부 요인으로 돌파하기 위해 앞으로 대남 공세 수위가 더 거칠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습니다. SBS 권준입니다. 요즘 북한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잘 보이지 않고 대신 김여정 부부장이 남북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가는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년 전 평창 동계올림픽 때만 해도 김정은 위원장이 특사로 청와대를 방문하면서 당시에 평화의 메신저 역할을 했었는데 지금은 180도 돌변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특사를 보내겠다는 우리 제안을 김여정이 거부했다고 북한은 밝혔습니다. 북한 권력의 2인자 역할까지도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자세한 내용 김하영 기자입니다.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이 제의한 특사 파견을 김여정 제1부부장이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사는 문 대통령이 북한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내는 것인데 김정은이 아닌 김여정이 특사를 거부한 겁니다. 이는 김여정의 역할이 김정은을 대행하는 수준으로까지 올라갔음을 시사합니다. 김여정의 위상 상승은 최근 대대적으로 이어진 대남 규탄 집회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북전단에 날 세운 김여정 담화를 최고 지도자 교시받들듯 낭독하고 나선 겁니다. 집회에서는 먼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의 담화가 낭독되었습니다. 지난 13일 김여정이 군부의 적대행동 행사권을 넘긴다고 한 부분도 주목해볼 대목입니다. 군부에 대해서도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겁니다. 북한 군부는 최고사령관의 직접 명령을 받습니다. 넘겨주려 한다는 완곡된 표현을 썼지만 지금 이러한 명령체제는 없었고요. 2인자 역할을 하고 있고. 김여정이 김정은 위원장의 후계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관측도 있지만 이제 36살인 김정은이 벌써 여동생에게 권력 이양을 준비 중이라는 건 설득력이 높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김여정을 후계자로 보고 있다기보다는 김 위원장의 후계자가 마련될 때까지 비상시에 대비한 대체 권력자의 위치로 부상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김여정의 역할과 위상 변화에 대해선 좀 더 관찰이 필요해 보입니다.
SBS 김아영입니다. 이렇게 북한이 우리를 향해 위협 수위를 높여가면서도 계속 신경을 쓰는 곳은 아마 미국일 겁니다. 어떤 반응이 나올지 아마 살피고 있을 텐데 이 내용은 워싱턴 특파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손성미 특파원, 먼저 오늘 나온 미국 정부 입장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북한이 미국도 보라는 듯이 폭파 영상을 공개하면서 화를 많이 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정작 미국의 반응은 신중했습니다. 국무부가 내놓은 첫 마디는 남북 관계에 관한 한국의 노력을 지지한다였고, 그 다음이 북한에 역효과를 내는 추가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였습니다. 국방부는 아예 발을 빼고 국무부에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최근 북한에 대한 반응 수위를 보더라도 실망했다에서 도발을 피할 걸 촉구한다, 그리고 오늘 추가 행동을 자제하라고 반발씩만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그렇게 신중하게 나오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미국이 아직은 북한 도발을 남북 문제, 한반도 내 상황으로 보려 한다는 게 중론입니다. 북한이 미국을 직접 걸고 들어오지 않았는데 굳이 정색하고 반응해서 추가 도발의 빌미를 줄 필요가 없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이 예전처럼 북한에 신경 쓸 경황이 없다. 이것도 한 이유가 되겠죠? 네, 늘 꼬여가는 상황에서 전환점을 만들어 온 게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이죠. 그런데 온종일 잠잠했고 기자회견에서도 아무런 언급이 없었습니다. 대신 관심은 온통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이 다음 주에 낸다는 체계가 있었습니다. 대북 초강경파 볼턴은 하노이 정상회담을 망친 장본인으로 지목되었죠. 이런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내외 정책 결정의 비밀을 폭로하겠다면서 대선 가도의 발목을 잡으려 하니 백악관이 발칵 뒤집힌 상태입니다. 책에 북한 관련 언급도 있다니까 더더욱 지금 북한에 무슨 말을 하기가 껄끄러울 겁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칭찬해온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까지 야당 대선 후보의 12%포인트나 지지율이 뒤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북한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그럼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와 오늘 내용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북한이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여러 가지 비난, 비판을 쏟아내긴 했습니다만 그 가운데서 좀 대화의 여지를 남긴 건가 하는 부분도 있던데요. 네, 오늘 북한 발표문을 보면은요,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문구가 있기는 합니다. 네.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남조선 당국의 태도를 지켜보면서 차후 처신처사 여부에 따라 연속적인 대적 행동 조치들의 강도와 결행 시기를 정할 것입니다. 네, 남한 태도를 보고 다음 행동을 하겠다. 네. 즉 문구상으로는 북한이 요구하는 걸 제대로 하면 다음 행동을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북한이 요구하는 게 뭐냐? 이게 김여정 담화에 나와 있습니다. 네.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지만 미국 눈치 보지 말고 남북 관계 매진해라. 즉 유엔 제재 핑계대지 말고 남북 경협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그러면 대화할 수 있다는 게 지금 북한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 제재는 남북 사이 문제만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문제라서 우리가 그걸 어겨가면서까지 움직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남북 관계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제재 위반하면서 우리 경제에 피해가 가더라도 남북 경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국민분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네. 즉 우리가 하기 어려운 걸 북한이 요구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럼 북한이 이걸 모르느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기 어려운 걸 북한이 요구를 하는 건 정말로 남한 태도를 보고 다음 행동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다음 행동으로 가기 위한 명분을 쌓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북한에게는 긴장 조성이 필요한 내부 수요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북한이 계획하고 있는 시나리오대로 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저희가 이제 연평도 현장도 이제 연결했었는데 이 접경 지역에서는 혹시 우발적인 충돌, 군사적 충돌까지 이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있던데요. 그렇겠죠. 물론 그런 걱정 가지실 수 있는데요. 네. 우리가 확고하게 대비만 하면 북한이 그렇게 함부로 움직이진 못합니다. 즉 남한군으로부터 확실하게 보복을 당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북한군이 쉽게 움직이지 못하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우리 정부가 단호한 대응 의지를 밝힌 게 북한 도발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기들 지역에서 무력 시위 같은 걸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대비만 확고히 하면 그렇게 걱정할 거는 없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네, 수도권과 일부 지방에서 집값이 다시 들썩이면서 정부가 오늘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지도를 보실까요? 경기 서부와 인천 그리고 대전 또 청주는 일부만 빼고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또 수원, 구리를 비롯해 경기와 인천, 대전의 17개 지역을 투기 과열 지구에 추가했습니다. 이들 지역은 대출 규제와 세금, 분양권 전매 제한이 한층 강화됩니다. 또 이른바 갭 투자를 차단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이 나왔습니다. 먼저 한세연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앞으로 투기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에서 3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면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미 전세 대출을 받았는데 새로 3억 원 넘는 집을 샀다면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은 불가능합니다. 1주택자의 전세 대출 보증 한도도 2억 원으로 축소됩니다. 모두 전세 대출이 갭 투자 수단으로 활용되는 걸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 규제 지역에서 집을 사려고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6개월 안에 전입해야 합니다. 1주택자는 주택 처분과 전입을 6개월 안에 마쳐야 합니다. 서울 강남권의 경우 갭 투자 비중이 약 72%까지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연초에 비해 15%포인트 상승한 수치입니다. 법인을 활용해 대출과 세금 규제를 회피하는 것도 어려워집니다. 규제, 비규제 지역 구분 없이 모든 주택 사업자에게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고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공제 금액 없이 최고 세율이 적용됩니다. 법인이 주택을 팔 때 적용되는 추가 세율도 20%로 높아져 법인 소유 절세 매물이 시장에 대거 나올 수도 있습니다. 특히 도심 개발 사업으로 투기 우려가 높아진 강남구 청담, 삼성, 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전역이 23일부터 1년간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입니다. 이 지역 아파트 6만여 가구를 사면 2년간 의무적으로 실제 살아야 돼 전세를 낀 갭 투자가 원천 봉쇄됩니다. SBS 한세연입니다. 오늘 나온 대책 가운데 시장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반응한 게 재건축 관련 규제입니다. 재건축 조합원이어도 2년 이상 실제 거주한 사람만 분양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최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정밀 안전진단을 통과한 서울 목동 6단지입니다. 재건축 기대감에 일대 호가는 빠르게 치솟았습니다. 적은 평수 같은 경우는 한 2억 정도 호가가 올랐고요. 중대형 평수는 한 3억 정도 호가 올랐어요. 한 일주일 사이에 올랐다고 보시면 돼요. 정부는 이런 재건축 아파트가 시장 과열을 이끈다고 보고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올 연말까지 법을 바꿔 수도권 투기 과열지구 재건축에선 2년 이상 실제 거주해야 분양권을 주기로 했습니다. 거주 기간 계산은 집을 산 시점부터 조합원 분양 신청 때까지입니다. 재건축 아파트를 구입한 뒤 임대를 주고 시세 차익만 노리는 투기를 막겠다는 겁니다. 부동산 주택이라는 건 쇼핑 수단이 아니라 사람들이 살고자 하는 주거 공간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불로소득에 개입할 여지를 줘서는 안 되고. 수도권에서 재건축 초기 단계에 있는 8만여 가구가 영향을 받게 돼 반발도 예상됩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따른 부담금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징수합니다. 국토부 시뮬레이션 결과 서울 강남 5개 단지의 재건축 부담금은 많게는 7억 원 이상, 적게는 2억 원대로 나왔습니다. 평균 5억 원 안팎입니다. 집 팔고 나가라는 거죠. 은퇴해가지고 뭐 연금이나 이런 걸로 사는 사람이 갑자기 뭐 오리가 어떻게 내겠습니까? 이렇게 예상 부담금 액수를 공개한 것도 거의 집 한 채 값인 개발이익을 정부가 환수하는데도 재건축을 하겠느냐는 적극적인 압박으로 해석됩니다. SBS 최희원입니다. 이번 대책으로 단기적인 효과는 예상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냉랭한 반응도 상당합니다. 늑장 대응인데다 실수요자의 사다리를 걷어찬 거란 불만이 나오는 겁니다. 정성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6.17 대책 역시 앞서 20번 넘게 나온 부동산 대책에 빈틈을 메우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규제 지역이 아닌 곳에 이른바 갭투자, 또 법인을 활용한 투기 세력들이 몰리면서 생긴 풍선 효과를 막겠다는 목적입니다. 투기 수요 차단에 일정 기간 효과를 내겠지만 늑장 대응이란 지적,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분양가 상한제와 12.16 대책 등을 발표할 때마다 풍선 효과 우려가 제기됐지만 국토부는 과도기적인 현상이라며 버텨왔습니다. 이른바 핀셋 규제를 고집하다
규제 지역 전면 확대로 선회한 건 정책 실패를 자인한 모양새입니다. 선의의 실수요자들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스럽게 지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 말을 믿고 기다리다 빚내서 내 집 마련할 기회마저 놓쳤다는 불만도 상당합니다. 무주택자들만 계속 집 살 기회가 줄어들고 불만들이 참 많이 쌓이는 것 같아요. 사다리 걷어차기 아니냐는 얘기도 많고. 내 집 마련을 하겠다는 건강한 중산층의 꿈이 그 정부의 규제나 이런 것 때문에 불편함을 겪는다든지 어렵게 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이번 대책에선 전월세 안정화 방안은 아예 빠졌고 다주택자에 대한 추가 규제도 담기지 않았습니다. 다주택자들이 대출을 받을 때는 높은 금리를 적용한다거나 이런 좀 과감한 정책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반복되는 규제에 내성이 생긴 상황에서 넘쳐나는 시중 유동 자금이 이번 대책의 효과를 제약할 거란 우려가 여전합니다. SBS 정성진입니다. 한 사립대 교수가 여럿이 모인 회식 자리에서 학생에게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 교수는 격려 차원이었다고 말했는데요. 저희는 보도 과정에서 피해 당사자가 다시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당시의 구체적 정황에 대해선 본인이 밝힌 인터뷰로만 전하겠습니다. 먼저 조기호 기자입니다. 지난달 말, 한 사립대 학생들과 교수진이 해양 현장 수업을 마친 뒤 펜션에서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밤 10시쯤 교수 A씨가 한 여학생을 옆자리로 불렀습니다. 성추행은 그때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발등을 계속 막 쓰다듬으시더라고요. 점점 종아리에 쓰다듬다가. 갈수록 대담해지는 추행에 당장 자리를 뜨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교수님이란 자리 자체가 저한테는 압박감 있잖아요. 이러다 말겠지, 그냥 좀 버티자 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더 놀란 건 화장실에 갔다 나오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여기 나오는데 갑자기 저한테 들어오시더라고요. 화장실 안으로. 저 안으면서 내가 이뻐하는 거 알지? 3시간 동안 화장실 3번 다녀오는 내내 계속 추행을 당했다는 게 B씨의 주장입니다. 학생들도 A 교수의 행동을 목격했습니다. 피해자 1 여학생 앞에 앉게 됐는데 허벅지 위에 손을 올리고 교수님 다리에 손을 올린 거 봤습니다. 제가 그래서 뭐지 싶어서 그냥 빨리 와서 언니 손 안 받았지 않냐고 그런 식으로 불렀는데 A 교수는 일부 신체 접촉은 있었지만 격려 차원이었을 뿐 성추행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화장실 문이 잠겨 있지 않아 들어갔다 우연히 한 번 마주친 게 전부라고 반박했습니다. 열심히 하자. 결백하다라고 지금 말씀드렸고 어떤 게 결백하다는 말씀이세요? 이게 제가 격려차고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 대학 측은 진상 조사를 하고 있으며 당분간 A 교수에게 강의 중단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조규호입니다. 피해 학생은 이런 사실을 알리는 게 쉽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참으려고도 했지만 해당 교수를 비롯해 스승이라 믿었던 다른 교수들마저 성추행 사건을 회유하고 무마하려는 데 분노했다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김관진 기자입니다. 성추행 논란이 커지자 학내 인권센터에서 진상 파악에 나선 지난 1일 현장 수업을 진행했던 다른 교수가 목격자 중 남학생들만 따로 불렀습니다. 평상시에 우리를 항상 의원처에서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고 엉덩이 방울을 툭툭 치면은 이 교수는 저녁 자리 전체를 목격하지 않았다면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다 이것을 다 보지는 못했지만 내가 이렇게 잠깐 봤을 때는 평상시와 다른 없었다. 뭐 수치심을 느끼거나 그런 부분은 없었다. 또 사실이고. 피해자의 여학생이 너무 오버하는 게 있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이 동료 교수는 목격자들을 회유할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저한테 들여다보고 그렇게 하자라는 부분인데 물론 이제 학생들이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죠. 성추행 의혹의 당사자인 A 교수도 처음엔 피해 여학생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정말 진짜
내가 그럴 때 수치심 느끼고 했으면 내가 정말 어쨌든 내가 다 잘못했으니까 내가 할 말이 없다고. 그러나 다음 날 성추행은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요구했습니다. 부탁하고 싶은 게 너의 생각을 좀 바꿔서 네가 좀 그런 부분 좀 해주면 안 될까? 할머니 공지가 그런 게 없었다는 거죠. 교수라는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일을 묻으라고 하는데 만약 묻는다고 해도 또 똑같은 피해자가 안 나올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SBS 김관진입니다. 네, 코로나19 속보 전해드립니다. 수도권 집단 감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서울 지하철 시청역에서 안전요원으로 일하던 70대, 80대 남성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노인 요양시설과 어린이집에서도 추가 확진이 잇따랐습니다. 민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시청역에 근무하는 70대 남성 안전관리요원 A씨가 지난 15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는 내부 공사가 진행 중인 시청역에서 위험지역 출입을 통제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지난 12일 증상이 나타나 15일 새벽 검사를 받고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증상 발현 뒤엔 출근하지 않은 걸로 조사됐습니다. 다른 안전요원 9명과 시공사 직원 3명을 검사한 결과 80대 남성 안전요원 2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자들은 내진 성능을 개선하고 성면 제거 등의 공사가 이뤄지는 이곳 역사 안에서 시민들이 위험한 곳에 가지 않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모두들 마스크를 착용하고 업무를 이렇게 진행하셨던 부분이라서 승객들한테 전염되고 하는 그런 가능성은 극히 낮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노인 요양시설을 통한 확산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도봉구 성심 데이케어 센터에선 하루 새 확진자가 12명이 더 나와 감염자가 34명으로 늘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어르신들이 이런 프로그램이나 식사나 간식이나 이런 것들을 섭취를 하시고 또 그런 요인들이 좀 더 양성률이 감염률이 높은 그런 요인이 아닌가. 40대 원장이 감염된 경기도 부천 어린이집에선 교사 1명과 원감, 인천 숭이초등학교에 다니는 원감의 딸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숭이초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교직원과 학생 등 438명에 대해 검체 검사를 벌였습니다. SBS 민경호입니다. 수도권뿐만 아니라 대전에서도 방문 판매 업체와 교회를 중심으로 최근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한동안 주춤했던 해외 유입 환자도 다시 늘었습니다. 남주현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대전의 방문 판매업체 사무실입니다. 그젯밤 확진된 대전의 60대 여성을 비롯해 이곳을 방문했던 4명과 그 접촉자 7명까지 모두 1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전시는 이 업체가 다단계 판매와 연관됐다고 보고 시내 모든 다단계 판매업체에 2주 동안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고 실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대전 서구의 교회에서도 목사와 가족, 교인 등 4명이 확진돼 대전에서 사흘 동안 15명이 확진됐습니다. 대전시 집단 감염과 수도권 집단 감염 사이 연관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보건당국은 다양한 모임, 행사를 통해 수도권 집단 감염이 언제든 다른 지역으로 확산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대전 지역 같은 경우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중앙에서도 역학조사 팀을 파견을 해서 추가적인 그런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체로 한 자릿수를 유지하던 해외 유입 확진자가 사흘 연속 1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보건당국은 봉쇄가 완화된 틈을 타 각국에서 코로나19가 재유행하는 데다 지난 4월 큰 폭으로 줄었던 해외 입국자 수가 다시 늘고 있는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제기된 중국 베이징 상황과 관련해선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도 아직 입국 제한을 고려할 단계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SBS 남주현입니다. 3주 전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로 대중교통 이용하려는 승객은 승차를 거부당할 수 있는데요. 이런 이유로 버스에 타지 못하자 기사와 실랑이를 하거나 욕설을 하며 운행을 방해한 승객들이 경찰에 잇따라 붙잡혔습니다. 이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내버스 한 대가 길가에 멈춰서고 잠시 뒤 경찰차가 도착합니다. 승객들이 내리고 경찰이 버스에서 한 남성을 데리고 나와 경찰차에 태웁니다. 이 남성은 직전 정류장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버스에 탔는데 내리라는 버스기사 요구에 환불을 요구하며 버티다 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버스 운행이 30분간 중단되면서 나머지 승객 10여 명은 정류장에서 200m쯤 떨어진 이곳에 내려야 했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어젯밤 서울 신도림동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고 탔다가 하차를 요구하는 기사에게 욕설을 한 승객이 체포됐습니다. 지난달 26일부터 버스나 택시기사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의 승차를 거부할 수 있게 되면서 승객이 기사에게 욕설을 하거나 내리지 않고 버티며 다투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내가 나왔어. 인터넷에서 나와 있어. 안 써도 된다고 했어. 오지 마라. 아니 왜 지금 코를 내리냐고 왜? 당신은 손 내렸잖아. 경찰은 마스크 미착용자가 버스나 택시기사의 정당한 승차 거부에 불응해 대중교통 운행을 방해할 경우 엄중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SBS 이현정입니다. 확진자가 다시 늘고 있는 중국 베이징에선 코로나 대응 수위를 높이며 확산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모든 학년 학생들 등교를 중단시키고 사람들 모이는 행사를 금지했습니다. 베이징 정성엽 특파원입니다. 오늘 코로나19 브리핑에 나선 베이징시 공무원들이 전원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어제까지 보지 못했던 모습인데 상황이 엄중해졌다는 걸 보여주려는 의도로 읽힙니다. 또다시 31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한 베이징의 코로나19 재확산 기세는 계속됐습니다. 自6月11日，北京已累计报告本地新增确诊病例137例。 베이징시는 코로나19 대응 수준을 열흘 만에 3급에서 2급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위험 지역 주민들은 자가격리토록 하고 오늘부터는 학생들 등교도 중지시켰습니다. 결혼식, 연회 같은 사람 많이 모이는 행사는 금지하고 사회적 거리 유지를 다시 강조했습니다. 严防人员扎堆，开展活动时尽量保持1米以上的社交距离。 도시 봉쇄까지는 아니지만 베이징 드나드는 길도 까다로워졌습니다. 베이징에 들어오려는 사람은 전원 핵산 검사를 받아야 하고 나가려는 사람도 7일 이내에 핵산 검사 음성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베이징을 오가는 기차표 환불 수수료를 면제해 취소를 유도하고 국내선 항공편도 절반 가까이 취소됐습니다. 베이징에 직접 내리는 국제선 항공편은 석 달 전부터 아예 끊겼고 베이징에서 뜨는 국제선은 나라마다 주당 한 편에 불과합니다. 베이징에서 SBS 정성엽입니다. 오늘 오전 서울 도곡동 하수도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 2명이 오수가 차 있는 10m 맨홀 아래로 추락해 3시간여 만에 구조됐지만 숨졌습니다. 강남구와 계약한 건설업체 소속인 이들은 집중호우에 대비한 빗물바지 설치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구청은 오수관을 빗물 통로인 우수관으로 착각한 작업자 1명이 먼저 추락하자 다른 작업자가 동료를 구하려다 함께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